meeting is being recorded. 아, 깜짝이야.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왜 화면이 안 볼까? 제발 화면이 흠흠. 하하. 뭐야? 온라인으로 안 되고 이런데. 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 하다가 말았던 부분은 지금 서버가 안 들어가지죠. 198. 네, 저희 코드가 서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서버가 지금 소프트웨어 ICT관 지하에 있는 거기 서버실이 지금 메인터넌스라서 코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코드를 볼 수가 없어서 그거를 나중에 하고 수업을 새로 올라간 잭스랑 플렉스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돌릴 수 없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저걸로 돌릴 수 있어요. 콜랩으로 돌릴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콜랩을 가서 보시면은 콜랩에서 여시면은 됩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콜랩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저희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 코드고, 이제 콜랩을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콜랩을 사용할 때 보통 어떻게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콜랩을 쓰면은 우리가 보통은 여기 런타임 가가지고 런타임 유형 변경을 누른 다음에 이 GPU만 쓰실 텐데, 여기 보면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TPU라고 하는 친구도 있죠. 이 TPU라고 하는 친구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잭스랑 플렉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잭스랑 플렉스의 역할이 저것만 가지고 있냐면 그건 아닌데,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콜랩을 쓰면은 TPU도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변경된 게, 옛날에는 TPU로 이렇게 고르면은 TPU가 여러 개가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로 잡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들도 이제 TPU를 이제 인포하면서뿐만 아니라 학습할 때도 좀 갖다 쓰기도 하고, 예전에도 TPU를 학습할 때 많이 갖다 썼었어요. 뭐 알파고라던가 이런 거 나올 때 이 TPU가 구글이 만든 하드웨어거든요. 구글이 만든 하드웨어다 보니까 좀 뭐 아무래도 쌌겠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사는 것보다. 어쨌든 연구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TPU로 연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TPU를 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잭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 잭스랑 플렉스라고 하는 걸 묶어서 부르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차근차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잭스랑 플렉스는 구글에서 개발한 라이브러리고요. 구글에서 이제 TPU라고 하는 인공지능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가속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GPU랑 어떻게 다르냐? GPU는 기본적으로 그래픽 연산을 위한 거에다가 거기에서 갖고 있는 그 부동소점 연산 기능만을 딥러닝에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조금 더 잘 만들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못 만들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소점 연산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그 외에 다른 연산들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낭비가 있긴 하죠. 반면에 TPU는 GPU 같은 완전히 분리된 연산 장치가 아니라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TPU의 약자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 그래서 텐서가 뭐예요? 우리가 그 넘파이 어레이 같은 거 그 행과 열만 있는 거 말고 막 차원이 3개인 거, 뭐 3바, 28바, 28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걸 우리가 텐서라고 불러요. 3D 어레이 같은 거를 텐서라고 부르는데 그 텐서의 연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친구예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 구조 같은 거 배우면은 우리가 CPU라고 하는 거 안에 뭐가 있어요? ALU라고 하는 게 있죠. Arithmetic 뭐였지? 아무튼 유닛. 그 이제 연산 간단하게 산술 연산하는 그런 녀석들이 있는데 이 산술 연산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입력 값에다가 뭐 32비트짜리가 들어온다거나 그죠? 출력 값이 또 32비트짜리라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사이즈에 대해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어떤 32비트짜리 변수에 대해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TPU는 어떻게 되겠어요? 텐서를 입력값으로 받아서 텐서에 대해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프로세싱 유닛이 정의되어 있는 거를 TPU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텐서 연산에 특화되어 있어서 텐서 연산을 병렬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작업에 되게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구글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거 다 잘한다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병렬 연산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냐? GP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어디 저장돼 있어요? 뭐 SSD 같은 ROM이라고 하는 그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불러다가 CPU가 불러다가 램에다가 올려요, 그죠? 롬에 있던 거를 CPU가 불러다가 램에 올리고 VRAM으로 옮긴 다음에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인 GPU랑 왔다 갔다 하면서 연산하고 연산 결과 VRAM에 저장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게 우리가 GPU를 사용한 연산인데요. TPU는 자체 메모리가 없어요. 자체 메모리를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GPU한테 VRAM이 있듯이 다른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램에 직접 연결해요. 당연하겠지만 램에 직접 연결한다고 하면은 그 램이 너무 이제 성능이 구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VRAM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 서버용 컴퓨터는 HBM 같은 거 쓰는 것처럼 이 TPU를 쓸 때 고성능 램도 뭐 그러니까 DDR7짜리 뭐 좀 더 고성능짜리 이런 램 같은 거를 갖다 씁니다. 물론 이제 HBM을 쓰면 가장 좋겠지만 HBM은 이제 용량이나 가격이나 너무 이제 용량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TPU가 램을 쓰고 램을 좀 고용량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GPU를 구매하는 것 대비해서 훨씬 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TPU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애초에 TPU는 그러니까 텐서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유닛이다 보니까 텐서를 병렬 처리만 할 수 있으면 그냥 TPU에다 집어넣으면은 텐서들이 알아서 연산돼서 결과물이 나오는 되게 간단한 가속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렬 처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함수들이 있는데 그게 잭스에서 PMAP이라고 하는 패러럴하게 매핑한다라고 하는 PMAP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갖고 있는 TPU 디바이스에다가 전부 다 뿌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간편한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연결됩니다. 얘기했던 거랑 연결되는데 우리가 딥스피드나 토치 DDP 같은 거, 토치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DDP 같은 거 볼 때 그게 복잡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불러다가 GPU에다가 직접 연결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DDP 같은 거 기억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때요? 그러니까 원래는 CPU가 램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램에서 GPU 0, 1, 2에다가 각각 뿌려줘야 됐던 거를 GPU 네가 알아서 가서 가져와 이런 식으로 VRAM에 직접 연결을 꽂아주는 게 DDP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TPU는 애초에 램에다가 연산을 하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데스크탑에 달려있는 램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램을 달아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고성능 램이든 그냥 저성능 램이든 램은 램이니까 그 램에다가 연결을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중간 단계들, 그러니까 병렬 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복잡한 중간 단계들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 때문에 그 병렬 처리가 좀 간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장점이 명확하게 보이겠죠. 우리가 LLM 같은 거 보면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GPU에 병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TPU를 썼을 때 병렬 처리하는 게 쉽다는 거는 일단 큰 장점이기도 하고 램을 쓴다는 거, VRAM이 아닌 그냥 램을 가지고 쓴다는 거는 약간 속도가 느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고성능 램이라고 해도 HBM보다는 좀 못하니까 속도가 약간 느려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가 장점이에요? 우리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뜯어가지고 40GB VRAM 달려있는 거 80GB로 뭐 납땜 떼가지고 바꿀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버에 달려있는 램카드 빼가지고 램카드 다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업그레이드나 이런 그 디바이스 컨트롤을 하는 게 좀 가능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디바이스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제 램이 부족하면 더 달고 뭐 램 성능이 좀 떨어지면 더 윗세대의 램으로 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합니다. 이 매니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잭스플렉스를 쓰는 법을 알아야 되고요. TPU를 쓸 수 있다, 뭐 VRAM 이런 거 거치지 않고 그 램이랑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통신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잭스플렉스를 쓰게 되는데, 이 잭스플렉스를 제가 항상 묶어서 부르는데 이 잭스랑 플렉스의 역할이 달라요. 잭스는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확히는 이제 라이브러리죠. 그러니까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그 넘파이를 되게 똑같이 만든 녀석이에요. 넘파이를 만드는데 그 넘파이가 XLA를 할 수 있도록 Accelerated Linear Algebra이거든요. 고속 선형대수 연산인데, 선형대수 연산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적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 같은 선형대수 연산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잭스인데, 이 잭스가 선형대수 연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형대수 연산 해주는 거 넘파이가 있어요.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C++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들을 포팅을 미리 해놔요. C++ 포트란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들을 미리 포팅해 놓고 미리 컴파일 해놓고 그거를 로컬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시켜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pip install numpy 하면은 numpy 라이브러리가 설치되는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거기 열어보면은 뭐 이거저거 파일들이 있어요. 뭐 DLL 파일이 있든 뭐 어쨌든 이제 컴파일 돼가지고 나온 그 찌꺼기 같은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컴파일된 파일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에 파이썬이 원래 쓰는 레거시 방식 그대로 연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연산이 가능한 거예요. numpy 연산이. 잭스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numpy의 그 문법은 따라요. numpy가 우리가 익숙하니까 numpy의 문법은 그대로 따라가되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umpy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pip 인스톨할 때 함수들을 컴파일해요. 컴파일해서 내 로컬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잭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커스텀할 수 있어요. 내가 파이썬의 문법을 써서 numpy의 문법이랑 유사한 잭스의 문법을 써서 어떤 연산을 임의로 써요. 예를 들면은 뭐 신경망 연산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신경망 포워드 연산 같은 거를 내가 잭스의 문법으로 써요. 잭스의 문법으로 써놓고 그 다음 그거를 컴파일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umpy에는 그게 컴파일돼서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못 쓰는데, 잭스는 파이썬에 익숙한 사람이 컴파일을 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언어예요? 컴파일이 필요 없죠.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인터프리터 언어는 대화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코드를 쳐가지고 엔터 딱 치는 순간 걔가 인터프리터에 들어가서 컴파일하고 실행한 다음에 컴파일된 중간 과정들이 원래 파일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거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실행된 결과만 나한테 돌려주는, 그게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인터프리터 언어가 즉각성이 있는 건 좋은데 컴파일을 해야지 속도가 빠르거든요. 컴파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컴파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쓰기 쉽지만 컴파일을 안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C++이나 C나 자바나 이런 것들은 컴파일이 아니라 컴파일을 해서 돌리는 가속을 할 수 있죠. 컴파일을 해서 어떤 잘 돌아가니까 CPU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용어로 바꿔놓고 번역을 시켜놓고 기계어에 가깝게 번역을 시켜놓고 그거를 넣어주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잭스의 장점은 그거를 커스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잭스가 결국에는 학습, 그러니까 수학을 위해서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니어 알제브라나 캘큘러스, 미적분, 그러니까 선형대수나 미적분을 위해서 수학 연산하는 거를 GPU나 TPU 같은 걸 이용해서 가속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거기 때문에 오토그라드라고 하는 기능이 구현돼 있어요. 오토그라드가 뭐냐면 그레디언트 계산한다, 즉 미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잭스의 구현 방식이 조금 더 수학에 가깝게 구현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토치가 유명해졌던 것도 오토그라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유명해졌던 건데, 원래는 텐서플로우로 하면은 텐서플로우가 연결 다 시켜준 다음에 파라미터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 그래프로 연결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토치가 나오고 나서는 그런 걸 명시적으로 연결을 안 해줘도 이제 오토그라드, 지가 알아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됐죠. 많이 유명해졌죠. 원래 이제 텐서플로우가 주류였는데 순식간에 이제 토치가 주류가 됐는데, 토치에서 그레디언트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은 우리가 로스를 계산하고 백워드를 계산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흘려준단 말이에요. 그죠? 로스라는 거를 계산하고 로스, 백워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그레디언트가 흘러가요. 그레디언트가 흘러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토치의 NN 모듈 안에 있는 NN 리니어나 NN 컨브나 이런 레이어를 선언하면은 거기에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파라미터들이 콜백 함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연산하고 로스 백워드가 실행되면은 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줘. 내 다음은 누구야? 내 다음은 누구야? 내 다음은 누구야? 이런 식으로 콜백 함수들을 쭉 연결시켜 놔서 로스 닷 백워드를 시키면은 맨 뒤에 로스부터 콜백 함수를 타고 들어가면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해서 저장을 시켜주는 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괜찮아요. 잘 작동을 하는데, 이 잭스는 그런 식으로 좀 내재적으로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토치 같은 경우에는 신경망을 위해서만 만들어졌다고 본다면은 이 잭스는 수학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 잭스는 백워드로 그레디언트가 알아서 계산되는 이런 백워드 같은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를 잭스 그레드 하면은 f라고 하는 함수를 미분합니다. f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이에요. 그러면 잭스 그레드 하면 2x라고 하는 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수학에서 미분하듯이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이 토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분법이, 토치는 백워드만 암시적으로 해요. 그죠? 백워드만 할 수 있고, 백프로파게이션을 위해서 구현된, 그러니까 신경망을 위해서 구현된 거고, 백워드만 구현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백워드를 실행시켰을 때, 백프로파게이션, 백워드, 반대 방향으로만 암시적으로 작동합니다. 어디서 얼만큼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넣어주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잭스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랑 백워드랑 다 계산할 수 있고요. 명시적이에요. 이 잭스 그레드 함수가 포워드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그러니까 앞쪽으로 가는 함수, x제곱을 2x로 만드는 이런 함수를 미분하는, 그냥 수학적인 미분을 하는 걸 포워드 연산에 대한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을 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고요.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장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수학처럼 적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고개도 미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분한다 그러면은 보통 1차 미분만을 미분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번 미분하는 거. 근데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겠지만 한 번만 미분하지 않잖아요. 한 번만 미분하지 않으니까 여러 번 미분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고개도 함수라고 합니다. 2계도 함수라고 하면 미분을 2번 하는 거, 3계도 함수라고 하면 미분을 3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고개도 함수가 필요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고개도 함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는 옵티멀 브레인 데미지, 옵티멀 브레인 서저리 이렇게 다루는 거 순차적으로 프루닝에 대한 거에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 프루닝에서 이계도 함수, 그러니까 이계도 미분 함수를 갖다 썼었어요. 이계도 미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냥 1차 미분했을 때, 한 번 미분했을 때는 기울기죠. 2번 하면은 뭐예요? 기울기의 변화량이에요. 기울기가 f 프라임 값이, 기울기 값이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쭉 갔다. 그러면은 f 프라임이 아닌 f 값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인 상태로 쭉 내려가는 그런 함수가 될 거고요. f2 프라임은 어때요? f 프라임이, 그러니까 2번 미분했을 때는 f 프라임이 상수기 때문에 f2 프라임은 그냥 0 이렇게 쭉 나오는 방식을 취합니다. 반대로 f 프라임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f 프라임이 증가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컨벡스한 함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 f2 프라임은 상수값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1 이런 식으로 상수값이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2 프라임을 가지고 중요한 파라미터랑 중요하지 않은 파라미터를 구하는 게 이 옵티멀 브레인 서저리에서 했던 거거든요. 한 번 미분한 값은 기울기를 나타내고 2계도 미분한 거는 변곡점, 그러니까 어디가 변화하는 지점인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어디가 변화하는 지점인지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f2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의 옵티멀한 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가 생겼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0을 지나는 지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기울기가 계속 플러스로 있다가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는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미분값에서의 옵티멀 포인트들, 그러니까 로컬 미니멈이든 로컬 맥시멈이든 이 옵티멀한 포인트들이 이 f라고 하는 함수의 그 옵티멀한 포인트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계도 함수 값이 크다는 거는 중요한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계도 함수 값이 크다는 거는, 이계도 함수 값이 어디서 크다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다시 1차 함수가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1차 함수 그냥 보는 게 나았을 텐데. 예. 이계도 함수가 1일 때랑 2일 때랑 생각해보면은 이계도 함수가 1일 때는 미분값이 1계도 함수가 2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색깔을 배치할까요? 2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1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했을 때 기울기 값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가, 그러니까 f'에 대한 기울기 값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가 f2'이 되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이 f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울기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혹은 천천히 증가하는지가 됩니다. 기울기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요 빨간 색깔을 기준으로 다시 그려보면은, 마이너스부터 빨간 색깔로 가는 거 보면은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내려와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f'이 빨간색일 때, 그리고 f2'이 큰 값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파란 색깔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천천히 줄어들었다가 천천히 올라가요.
기울기가 천천히 증가했다가 천천히,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천천히 줄어들었다가 플러스 값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방식이잖아요. 마이너스 값이 천천히 줄어들었다가 플러스 값이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만약에 f2' 값이 작다면은 여기서 대충 이런 넙대대한 녀석이 나오게 될 거고요. f2' 값이 크다면은 거기서 이렇게 스파이키하게 나오는 값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로스 값을 봤을 때 이렇게 넙대대하게 나오는 포인트들은 보통 글로벌 미니멈이 아니에요. 로컬 미니멈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로컬 미니멈이나 의미 없는 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미니멈을 뽑기 위한 방법으로 이 f2' 값이 큰 거를 골라서 그것만을 남기겠다라고 했던 게 옵티멀 브레인 서저리입니다. 이 방법이 실제로 수학적으로 맞냐? 그러니까 저 2'이 큰 값이 진짜로 중요한 값이 맞냐 아니냐는 약간 생각을 해야겠지만 f2'이 크면은 변곡성이 높은 거는 맞아요. 변곡성은 높은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중요하다 아니다를 따질 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도 이 로스 함수에서 거의 변화하지 않는 요런 녀석들보다는 로스 함수,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살짝 변경해도 옵티멀 함수에서, 로스 함수에서 엄청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더 중요한 파라미터인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파라미터들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이 프루닝 입장에서는 적절한 초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프루닝에서 우리가 이런 이계도 함수를 썼던 예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잭스의 세 번째 특징이 가장 핵심인데, 이 넘파이처럼 만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가속 선형대수 연산을 하려고 만든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컴파일을 지원한 형태로 가속 선형대수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넘파이를 써서 커스텀으로 가속 선형대수 연산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겠다가 이 잭스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파이썬은 원래 컴파일이 안 돼요. 컴파일을 해가지고 컴파일된 결과를 저장해놓고 그거를 다시 빠르게 실행시키고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잭스를 쓰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게다가 내가 커스텀으로 짜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 그 커스텀으로 짜는 것도 넘파이의 문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넘파이의 스타일로 코딩해서 갖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 플렉스는 뭐냐? 플렉스는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뉴럴 네트워크 구현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인데, 토치 NN 모듈이랑 그냥 역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토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보면은 토치의 그 텐서 보면은 토치 텐서라고 하는 자료형의 연산 방식이 넘파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죠? 우리가 넘파이 어레이에서 넘파이 어레이 데이터 A가 뭐 NP 어레이 어쩌고 하고 숫자로 넣어줘가지고 넘파이 어레이 만들고 여기다 어떤 행렬을 넣든 어떻게 해서 A라고 하는 변수를 넘파이 어레이로 만든 다음에 A.mean 이렇게 하면은 평균 구하죠. A.max 하면은 이제 최대값 구하고 mean 하면은 최소값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텐서도 마찬가지예요. 토치 텐서로 만들어진 어떤 B라고 하는 변수 있으면 B, mean, B, max, B, 뭐 mean 이런 거 다 계산할 수 있고, 이 외에 뭐 다양한 연산들 있잖아요. 넘파이에 있는 뭐 랜덤 안에 있는 랜드 i라거나 또 뭐가 있을까? np 스왑 엑시스, 이거 스왑 엑시스 구현이 토치에서는 뭐였지? 퍼뮤트였나? 아무튼 약간씩 이름이 다르거나 그 인자값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토치에서는 디멘전이라는 의미에서 차원값을 어떤 차원에 대해서 평균해라 이러면은 dim이라는 걸 쓰고, 넘파이는 엑시스라는 걸 쓰나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요. 함수 값의 이름이 다르거나 뭐 이름 같은데 그 인자가 조금 다르거나 인자의 이름이 다르거나 이런 아주 미비한 차이들이 있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토치가 이런 식으로 넘파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잭스도 이런 넘파이 같은 부분을 똑같이 가져갔는데요. 토치랑 잭스가 구분되는 지점이 바로 이 플렉스가 필요한 지점인데, 토치는 이런 넘파이 같은 부분도 구현되어 있고
NN 모듈이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편하게 만들기 위한 서브 클래스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토치 내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토치 내에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한 서브 클래스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잭스는 넘파이 부분만 컴파일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넘파이 부분만 구현되어 있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뭐냐, 잭스를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를 선형대수 연산으로 여러분들이 다 직접 손으로 쓴 다음에 컴파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그거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플렉스입니다. 이 플렉스는 토치 NN 모듈 스타일로 신경망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토치 NN 모듈 스타일로, 토치 NN 모듈 스타일 뭔지 알죠? 그 NN 모듈 상속받아서 클래스 init 함수에, 그러니까 언더바 init 언더바 함수에서는 이제 레이어 설정하도록 만들고, forward 메소드에서는 이제 그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출력 내보낼지 이런 것들 연산 엮어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따라서 만들 수 있도록 해줘요. 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레이어 중에 아주 간단한 리니어, 컨브 이런 레이어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인자가 달라요. 토치에서는 뭐 컨브 2D 이런 거 쓰면은 인풋 피처랑 아웃풋 피처의 사이즈를 결정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풋 피처가 3차원 이미지면은 인 피처에 3 넣고 아웃 피처에 16 넣으면은 3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받아서 16개의 채널을 갖고 있는 피처 맵을 만드는 그런 컨볼루션 레이어인데, 이 플렉스에서 구현되어 있는 형태는 그런 식의 인 피처, 아웃 피처가 둘 다 있지 않고 아웃 피처만 있어요. 인 피처는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패딩도 토치에서는 패딩을 몇 개 할 건지 1, 2, 0 뭐 이렇게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 플렉스에서는 텐서플로 방식의 패딩을 씁니다. 텐서플로 방식의 패딩을 쓴다는 게 뭐냐면, 텐서플로 방식의 패딩을 지원합니다. 텐서플로 방식의 패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컨볼루션 할 때 이미지 사이즈가 동일하게 가려면은 패딩을 얼마 해야 된다, 이거를 뭐 바로바로 생각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약간 헷갈릴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뭐 거의 없길 바라지만, 왜냐면 보통 이제 커널 사이즈가 3이면은 패딩이 1일 때 이미지 사이즈가 같이 가고 이런 거 다 알 테니까. 근데 이 텐서플로우가 맨 처음 나왔을 때 디버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패딩에다가 스트링으로 선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문자로 패딩에다가 뭐 same이라는 문자를 넣어주면은 같은 크기의 피처 맵으로 갈 수 있도록 자동으로 패딩해주고 막 이런 기능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플렉스가 구글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토치를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토치랑 비슷한 문법으로 만들었는데, 내부 인자를 보면은 텐서플로우에서 빌려온 것도 보이고 막 어디서 빌려온 것도 보이고 막 이래. 그래서 약간 완전히 동일하게 쓸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생겨서 이해하기 편해요.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플렉스로 신경망을 만들고 학습을 시키면 된다. 그리고 이 잭스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은 이 파라미터를 명시적으로 관리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텐데, 이 잭스라고 하는 게 컴파일을 하는 게 목표라 그랬잖아요. 근데 파이썬이 컴파일을 못하게 해요. 파이썬이 컴파일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회피할 수 있도록 다른 방식,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게 플렉스가 여러 가지 서브 모듈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파이썬 인터프리터 언어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컴파일 언어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도와줍니다. NN 모듈 역할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신경망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메서드들 같은 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잭스가 넘파이에 대응되는 거고, 이제 플렉스가 NN 모듈에 대응되는 거고, 옵티마이저에 대응되는 건 또 옵텍스라고 따로 있어요. 이 잭스에서 옵티마이저 하기 위해서 쓰는 옵텍스라고 따로 있고, 그리고 토치는 토치 다 세이브해서 모델 저장하면 저장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뭐였지?
모델 저장하는 건 또 따로 있어요. 오르벡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체크 포인팅하고 모델 저장하는 건 또 다른 녀석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토치처럼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그 각자 역할에 맞게 구분돼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잭스를 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쓰거나 아니면 잭스만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기능들을 다 구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잭스를 가지고 잭스 언어가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은데 잭스로 전부 다 구현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결국에는 저런 추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현된 거를 쓰고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잭스에 대한 기본인데 그 잭스에 대한 기본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컴파일을 한다는 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순수 함수 형태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잭스를 가지고 컴파일하는 거는 함수를 컴파일 할 거예요. 컴파일을 했다는 거는 뭐예요? 컴파일 하면은 그 컴파일 안에 써져 있는 거는 변경될 수 없거든요. 컴파일 돼가지고 만들어진 executable 파일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거기 있는 건 딱 고정된 값이에요. 딱 작업 시작하기 전에 작업 지시문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는 1이고 j는 2고 i 더하기 j를 해라. 그러면은 1 넣고 2 넣고 해서 답은 뭐 이렇게 딱 작업 지시가 온 대로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 언어다 보니까 이 변수가 좀 복잡해요. 복잡하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딱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이거는 재사용 가능한 거, 이거는 재사용 불가능한 거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재사용 가능한 거를 우리가 순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수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순수함수가 이렇게 딱 패키지를 떠놨을 때 A랑 B라고 하는 입력값이 있죠. A랑 B라고 하는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어떤 연산을 해야 되는지를 적어 놓은 거를 우리가 순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B는 10이라고 하는 외부 값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함수를 컴파일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함수를 컴파일하려고 봤을 때 우리가 B는 10이라는 거를 전역 변수로 지정했을 때랑 B는 5라고 하는 값을 지정했을 때 여기 return greater라고 하는 함수를 컴파일했을 때랑 컴파일된 결과가 달라야 돼요. 왜 그래요? 전역 변수가 달라졌는데 컴파일된 거는 변경되지 않는 값이거든요. 그러면 전역 변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컴파일 될 때 전역 변수를 가져와서 그거를 그냥 컴파일된 그 작업 지시문에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B는 10이구나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B는 5라고 하고 return greater라고 하는 요 함수를 컴파일했을 때도 여기 뭐라고 작업 지시서를 쓸 건데 B는 5구나 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요거를 컴파일했을 때랑 요거를 컴파일했을 때랑 값이 다를 수밖에 없죠. 전역 변수가 다르니까 함수를 컴파일했을 때 그 함수에 컴파일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 잭스에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거를 계속 재사용하고 싶거든요. 계속 재사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얘네 둘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지 말자라는 게 잭스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A랑 B에 어떤 숫자가 딱딱 들어오면은 A랑 B에 들어간 숫자대로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순수함수라는 개념을 좀 봐야 되는데 순수함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정의를 따르면은 부수 효과가 없고 불변성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부수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의 변수랑 상호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컴파일 하려고 했는데 바깥의 값이 필요하거나 내가 이거를 딱 써야 되는데 바깥의 값을 변경시켜요. 그러니까 얘가 바깥의 값을 가지고 오거나 바깥의 값을 변경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카운터에다가 0이라는 값을 집어 넣어 놓고 카운터를 전역 변수로 만든다. 전역 변수를 가져온 다음에 우리가 카운터에다가 플러스
x, 입력값 x를 더해서 카운터에다가 반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함수예요. 저렇게 내부값과 외부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경되면은 우리가 그 결과물이 매번 실행할 때마다 전역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컴파일된 작업 지시서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카운터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우리가 이 함수를 컴파일했을 때, 카운터에다 0을 넣었을 때 컴파일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표현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표현식이라고 하는데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컴파일을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컴파일을 한 번만 하는 거거든요. 컴파일 한 번 해놓으면 그걸 재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역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을 변경시키고 가져오고 값을 저장해가지고 변경시켜가지고 저장시키고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매번 바뀔 때마다 컴파일을 새로 해줘야 돼요. 컴파일을 새로 해줘야 되면 우리가 이 잭스라고 하는 거를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쓰려고 했던 기본적인 이유, 함수를 딱 패키지로 딱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계속 재사용할 거니까 빠르게 돌아가는 걸로 컴파일 해놓겠다 라고 하는 그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컴파일할 수 없어져 버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규빈, 뭔 말인지 알겠어요? 파노,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정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가 잭스를 갖고 하고 싶은 거는 어떤 함수를 컴파일할 거예요. C 해봤어요? C? 네. C 해봤어요? C 해봤어요? C를 안 해본 사람이 있어. 파이썬밖에 모르는 바보. 이 C라고 하는 언어를 하면은 우리가 C 언어로 뭔가 써요. C 언어로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뭔 버튼 눌러요? 컴파일 누르죠. 그 다음 뭐 눌러요? 런 누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좀 옛날에, 그러니까 인터프리터 언어 이전의 언어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지? 그냥 전통적인 언어들, 컨벤셔널한 언어들, 이런 언어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쓴 다음에 컴파일이라는 걸 해요. 컴파일이라는 걸 하고 그거를 런 하면은 CPU에다가 먹이는 거예요. 이 자연어로 쓴 거죠. 내가 키보드로 타닥타닥, 자연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어쨌든 키보드로 타닥타닥 쳐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써져 있는 게 C 언어고, 그리고 여기에서 컴파일 해가지고 표현식이 되고요. 표현식은 뭐 예를 들면 인스트럭션으로, 그러니까 CPU가 알아먹을 수 있는 명령어의 형태로 짜여져 있고, 인스트럭션 형태로 짜여져 있고, 여기서 이제 기계어로 가면은 뭐예요? 011, 000, 011, 000 이렇게 되는 그거가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C 언어에서 컴퓨터 OS가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 OS 하드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인스트럭션을 써줘야 돼요. 이거는 알지? 알아요? 알아요? 파노? 네. 알아요? 그러니까 표현식이라는 거, 컴파일러가 뭐 하는 건지는 알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맥북을 쓰면은 맥북의 CPU가 갖고 있는 명령어가 뭐 이렇고, 윈도우를 쓰면은 윈도우의 AMD CPU를 쓰면 AMD CPU가 갖고 있는 명령어 세트가 이런데, 컴파일러는 그거를 보고서 내가 이 덧셈이라는 걸 구현하려면은 AMD가 갖고 있는 인스트럭션 중에 이걸 써야 된다. 뭐 인텔이 갖고 있는 명령어 중에 이걸 써야 된다. 애플이 갖고 있는 명령어 중에 이걸 써야 된다는 거를 알아서 번역해서 표현식이라는 걸로 만들어주고 그걸 딱 저장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실행할 때 어떻게 돼요? 이 C 언어를 실행할 때 이 표현식을 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C 언어를 변경시켜요. 그 다음에 런 누르면 뭐가 실행돼요?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 C 언어를 버전 1을 만든 다음에 컴파일하고 실행시켰어요. 그 다음에 버전 2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실행 누르면 어떻게 돼요? 버전 1 실행되죠. 그러니까 버전 1에서 컴파일했던 결과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했을 때 이 저장된 표현식이 바로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C 언어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식인데, 뭐 C 언어는 자바든 비슷해요. 근데 이런 방식을 썼을 때 단점은 컴파일이 오지게 걸린다, 시간이. 근데 장점은 뭐냐면 한 번 컴파일 해놓으면 여기서 이거 돌아가는 데는 그냥 거의 바로 실행돼요.
그죠? 몇 밀리세컨드, 몇 마이크로세컨드 이럴 단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실행된단 말이에요. 잭스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잭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잭스는 함수 단위로 컴파일 할 거예요. 왜냐면은 파이썬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모든 라인을 컴파일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파이썬이라고 언어 자체가 그 컴파일 될 수 있는 언어가 아닌데, 그래서 함수를 컴파일 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함수를 컴파일하겠다는 게 잭스의 목적이에요. 잭스의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함수가 어떤 형태여야지 컴파일이 가능하냐가 핵심이 되는 거죠. 컴파일은 그러니까 사실 컴파일은 다 될 수 있어요. 순수 함수일 때 컴파일은 다 되는데 어떤 함수더라도 컴파일은 되죠. 컴파일은 되는데 컴파일을 한 번만 하고 싶어요. 한 번만 해서 그 표현식을 재사용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이거 버전 1 만들었으면 버전 1 그냥 계속 쓰고 싶다고요. 컴파일 하는데 이거 막 1시간 걸려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는 지금 1초 걸린단 말이에요. 그 우리 런만 하고 싶지 컴파일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잘 만들어서 이제 리컴파일 해야 되는 일이 없으면은 런만 여러 번 돌려가지고 런만 막 조지면서 이제 쓰면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리컴파일 해야 되면은 그거 할 때마다 1시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잭스가 얘기하는 게 순수 함수를 써야 된다. 순수 함수를 쓰면은 외부랑 왔다 갔다 안 해요. 는 말은 뭐냐면은 함수가 외부값 참조하면 그때마다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함수라고 하는 거를 컴파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함수라고 하는 걸 컴파일하기 때문에 함수 입장에서는 이 카운터라고 하는 값이 대체 뭔지 몰라요. 함수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카운터 뭐야? 카운터 0이네. 그럼 표현식에다가 카운터는 0이구나. 카운터는 0이구나. 그리고 어떤 연산 하겠다. 이런 식으로 버전 1짜리 표현식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내가 카운터를 2로 넣고 이 인크리멘트 카운터를 실행하려고 봤더니 인크리멘트 카운터가 봤을 때 어때요? 카운터가 1이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컴파일러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잭스는 기존의 컴파일러를 그대로 씁니다. 기존에 컴파일된 표현식을 그대로 씁니다. 다시 컴파일해주지 않는 이상. 진짜 C 언어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람이 임의로 그 카운터가 바뀌었으니까 표현식이 바뀌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컴파일을 다시 해줘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컴파일을 다시 하면은 버전 2에서는 밑에 내용은 동일해요. 밑에 내용은 동일한데 카운터는 1로 시작하는 표현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컴파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컴파일을 안 하면은 버전 1짜리가 돌아가요. 카운터 0이라고 적혀있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잭스가 컴파일을 해서 함수를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애시당초에 함수를 만들 때 외부랑 왔다 갔다 하면서 컴파일된 표현식이 바뀌지 않게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왠지 아시겠죠? 컴파일을 단호 날 봐줄래? 네? 왠지 아시겠죠? 네. 왜 순수 함수를 쓰는지 알겠죠? 네. 알겠어요? 설명해봐. 컴파일을 하면은 반복해서 컴파일하면은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죠? 컴파일 한번 한 거를 계속 쓰고 싶어서 재사용을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토치보다도 잭스로 구현한 게 같은 GPU에서 돌려도 빠를 수밖에 없어요. 컴파일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이런 식의 외부에 접근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여기는 카운터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얘가 아마 실행 결과가 그럴 텐데. 잠시만요. 안 가져온 듯. 안 가져온 듯. 뒤에 나오겠구나. 아니에요. 따라 다시.
하고, 자, 그래서 그런 그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불변성이라는 거는 한 번 생성된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변수의 값을 할당했을 때 그게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운터, 크리에이트 카운터에서 카운트에 0이라고 하는 거 넣고, 카운터라고 하는 함수가 이 안에서 카운트 0번째 자리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카운트 0번째 자리에 있는 걸 리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함수다. 리턴을 한 게 지금 함수죠. 함수의 인스턴스를 리턴한 게 아니라 함수 자체를 리턴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카운터, 크리에이트 카운터 해가지고 만들어진 요거가 함수예요. 그죠? 함수를 이렇게 괄호 달아서 실행시키면은 그 함수 안에 있는 얘가 지금 실행되는 거거든요. 얘가 실행됐을 때 보면은 우리가 이 카운트에 들어있는 값이 하나씩 인크리멘트 되면서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불변성이 없는 거예요. 불변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땐 카운트는 0으로 맨 처음 선언됐기 때문에 0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접근해서 지금 카운터가 뭔지 알겠죠? 이 크리에이트 카운터의 카운터가 여기 안에 있는 카운터 함수를 직접 접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함수가 억지로 이 def 카운터 안에 있는 카운트 값을 끌고 와서 인크리멘트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두 단계 안에 들어가서 한 단계 안에 있는 변수 값을 바꾸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컴파일 했을 때 작업 지시서에는 분명히 카운트가 0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다라는 식으로 표현식에는 써져 있어요. 컴파일 했을 때.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거 사실 이게 아니라 1이야. 이게 사실 이게 아니라 2야.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컴퓨터를 전공한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얘 입장에서는 얘가 전역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얘가 접근 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얘한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깥에서도 얘가 지금 요거에 대한 인스턴스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스턴스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함수를 컴파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 카운트 0으로 지정을 해놨었는데 이 안쪽에 있는 함수에서 얘가 접근이 가능하니까 저렇게 바꿔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던 부수 효과랑 비슷한 거예요. 부수 효과랑 비슷한데 이제 바깥에서 접근한다는 게 다른 거죠. 안쪽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도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부수 효과는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에 접근하는 거예요. 뭐 전역 변수든 전역 변수를 변경시키든 내가 안쪽에 있는 사람인데 바깥에 있는 거 가져와서 내가 어떻게 연산해서 바깥쪽에다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방식이 부수 효과고 불변성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안쪽에 값을 변경시키는 거. 변경시키지 않아야지 불변성이 있는 거죠. 변경시키지 않아야 되고 부수 효과는 안쪽에서 바깥쪽을 건드리는 게 없어야 되고 그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갈 거라고 믿고요. 자, 그 외에도 좀 파이썬 관련된 기능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잭스가. 그게 데코레이터랑 파셜이라고 하는 건데, 데코레이터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볼 때마다, 와, 파이썬에 이런 문법도 있었어 하면서 이제 헷갈려 할 때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데코레이터는 함수 그냥 감싸는 래퍼예요. 함수를 랩핑하는 래퍼 펑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코레이터를 사람이 직접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데코레이터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데코레이터를 만들 거다. 데코레이터 함수를 만들어요. 함수를 만든다. 데코레이터 함수는 입력을 함수로 받고 그 함수에다가 어떤 짓을 하겠다라는 게 선언되어 있는 함수가 데코레이터 함수예요.
입력을 함수로 받아서 그 함수에다 어떤 타겟다라고 만들어져 있는 게 데코레이터 함수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할 때, 새로 정의할 때 골뱅이 my decorator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 함수를 넣어주면은 이 함수, 이 아래에 정의된 함수를 실행할 때 요 래퍼를 같이 실행시키는 거예요. 래퍼에 감싸가지고 실행시킨다는 걸 디폴트로 선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say hello 하면은 원래 여기 보시면은 그 데코레이터가 함수가 들어오면은 함수 안에 있고 위에 함수 실행 전, 함수 실행 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할 건데, 여기 보면 say hello라는 걸 했을 때 원래 프린트만 나와야 되는 게 데코레이터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실행될 때 여기 들어가서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이 래퍼 형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함수 실행 전, 함수 실행 후 하고 안녕하세요가 중간에 나오는 방식이 되는데, 이게 복잡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거 함수의 인스턴스가 아니라 함수 자체죠. 함수 자체를 데코레이터 함수로 감싼 게 데코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나 똑같은데, 우리가 어차피 이 say hello를 불러올 때마다 항상 적용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say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올 때마다 항상 어떤 그 래퍼를 씌울 거란 말이에요. 뭐 함수 실행 전, 함수 실행 후라고 하는 걸 반드시 씌울 거다. 그러면은 어차피 얘는 실행할 때마다 데코레이터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할 거면은 그냥 맨날 할 때마다 say hello는 뭐 어떤 데코레이터를 달아야지 하고 데코레이터를 맨날 이렇게 이중으로 함수를 쌓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는 맨날 할 때마다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my 데코레이터를 쓸 거니까 그냥 특성으로 위에다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제로그라드가 아니라 뭐지? 노그라드인가? 노그레디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한 이름이, 그레디언트가 안 흘러야 되는 함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토치에서. 그럼 걔네들이 그레디언트를 안 흐르는 데코레이터를 달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함수들을.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그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파트 같은 거, 그냥 이미지 제너레이션만 할 거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학습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퍼런스에만 쓸 거다. 그럼 그런 함수들의 노그라든지 제로그라든지 기억이 안 나네? 노그라드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데코레이터를 달아주면은 그레디언트가 안 흘러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이전에는 더 다른 것도 있어요. 딥스피드도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로 쓸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딥스피드로 감싸가지고 막 해주는 경우도 있으면 데코레이터로 달아줄 수도 있고, 그런 방식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파셜인데요. 파셜은 tools라고 하는 그냥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예요.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인데, 뭐 하는 거냐면은 그냥 그림만 보면 알거든요. xyz add 뭘 해가지고 xyz 곱하는 거 리턴하는 이런 함수 있을 때, 이렇게 원래는 3개를 다 넣어줘야 되죠. 3개가 입력값이 인수가 3개가 있으면은 인수 3개에다 각각 값을 넣어서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파셜을 쓰면은 그 3개 중에 특정 값을 고정시키고 나머지들에 대한 인수로만 함수를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원래 x, y, g 3개의 입력값을 받아서 곱해서 리턴하는 게 add 머리라고 하는 친구인데, add 머리라고 하는 함수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g는 1로 고정시키고 파셜을 하자. 그러면은 새로운 함수, 이것도 함수예요. 인스턴스나 막 그런 게 아니라 함수예요. 함수가 나와서 그 함수에다가 이제는 g가 1로 고정됐으니까 x랑 y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잭스가 이거를 왜 쓸까요? 이걸 순수함수로 만들기 위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값들, 그러니까 함수, 원래 구현되어 있는 함수의 입력값이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이런 거 지우면은, 이런 특징 지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특징 지우면 순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특징들을 고정시켜버리고 변수로만 들어올 수 있는 거, 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그 컴파일 했을 때 리컴파일 안 해도 되는 형태의 파셜 함수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갖다 쓰기 위해서 잭스가 이 파셜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갖고 있던 함수에서 파셜로 그 순수 함수가 될 수 있는 인수들만 남겨서 입력값들만 남겨서 쓰기 위해서 쓰고요. 네, 이렇게 잭스짓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잭스짓이라고 하는 게 저거 뭐예요? 컴파일링 하는 거예요. 컴파일하는 자바 방식이죠.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방식의 그건데 컴파일 하는 방식인데 잭스에서 잭스짓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를 컴파일 하겠다는 뜻이에요. 함수를 컴파일 할 건데 static arg names라고 하는 거에 n이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이런 방식으로 너 static args라고 하는 arg name이라고 하는 그거 있지? 거기에다가 n이라고 하는 거 넣어서 고정시켜 라는 식의 잭스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잭스짓 펑크 짓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파셜 하고 여기 있는 요 값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잭스짓 함수예요. 그러니까 컴파일하는 함수인데 여기 있는 게 고정되어 있는 컴파일하는 함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알파가 붙어 있어요. 이 골뱅이 알파가 붙어 있잖아요. at 사인이 붙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데코레이터로 장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 얘기냐? g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부르면은 항상 잭스짓에서 컴파일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컴파일해서 쓸 건데 그 컴파일에서 잭스짓을 할 때 컴파일해서 static arg name은 n이다. 이거는 이제 잭스짓의 입력값이죠. 잭스짓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값을 고정값으로 생각할 건지를 지정하는 그 아규먼트가 있는데 그거를 선언해 준 거예요. 너 어차피 n에다가 스태틱 아규먼트 넣을 거니까 내가 미리 선언해 줄게 이렇게 하고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함수들은 일반적인 잭스의 함수 표현 사용 방식은 그냥 잭스짓 하고 define 어떤 함수 이렇게 써요. 잭스 쓰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너는 무조건 인터프리터 컴파일해서 쓰는 녀석이야. 컴파일해서 쓸 거야. 라고 데코레이터로 잭스짓을 연결해 줄 건데 그 잭스짓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고정된 파라미터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고정된 파라미터를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그 고정시키는 거를 잭스짓이 입력값으로 받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잭스짓을 파셜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랩 쓰는 거고 넘파이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방금 계속해요? 계속 합시다. 쉬었다고 하면은 그죠? 시간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잭스가 넘파이라고 했잖아요. 잭스가 넘파이로 작동하는 이유가 넘파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넘파이를 구현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잭스.numpy를 JNP로 받아오고 NP, 그러니까 numpy를 가져올 때 numpy as NP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 NP를 JNP로 그냥 다 바꿔도 에러가 별로 안 나요. 그냥 호환되게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JNP로 구현되어 있는 거는 알아서 엑셀러레이트 되어 있는 리니어 알제브라 연산을 합니다. 그거는 컴파일을 우리가 따로 안 해도 돼요. 그 numpy 연산을 잭스가 이미 가속한 게 있고 커스텀 해가지고 컴파일해서 쓸 때는 짓을 쓰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잭스의 기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잭스가 numpy를 대체해서 XLA 빠른 선형 대수 연산을 하기 위해서 잭스를 씁니다. numpy는 TPU를 쓸 수가 없어요. numpy는 GPU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잭스를 쓰면은 numpy를 대체하면서 TPU나 GPU 써가지고 리니어 알제브라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라서 numpy를 대체하는 방식의 XLA를 하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짓을 할 수 있다. 컴파일을 할 수 있다. 커스텀 함수를 만들어서 numpy에 구현되어 있는 미리 컴파일 되어 있는 함수들은
그 OS에서 구현되어 있는 C++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뭐 윈도우면은 이 컴파일 된 거 써라, 뭐 맥이면은 저 컴파일 된 거 써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 건데 이 잭스는 내가 파이썬으로 만든 거를 C++이랑 비교되는 속도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컴파일해 놓을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JMP만 쓰면은 JIT 하는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JMP 쓰면은 JMP 쓰는 연산도 이미 충분히 빠릅니다. JIT은 그냥 덩어리로 뭉쳐놓은 함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컴파일해서 쓰는 거다. 그 차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파이에서 이렇게 어레이 두 개 해가지고 덧셈 하면은 CPU를 통해서 열심히 덧셈 합니다. 근데 JNP 해서 어레이 만들고 덧셈 하면은 JNP에서 설정되어 있는 가속기를 가지고 잭스에서 설정되어 있는 가속기를 가지고 돕니다. 문법이 다를 게 없죠. NP를 그냥 JNP로 바꿨을 뿐인데 연산이 빨라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그레드 방식은 그레디언트를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포워드 그레디언트 계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fx라고 하는 게 x제곱이다. 이거 제곱 표시죠. x의 2승이라는 뜻이죠. x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f라고 하는 함수를 잭스 그레드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이 df가 이거랑 완전히 동일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숫자를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2를 넣으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2x니까 2에다 2를 곱해가지고 4가 나오는 그런 연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토치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저렇게 수학적으로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거 미분하는 거를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오잖아요. 감도 안 오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포워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네, 아주 쉽다, 아주 편하다. 그래서 MSE 로스 같은 거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명시적으로 못 해주잖아요. 토치에서는 그냥 NN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나 뭐 MSE 로스 같은 미리 구현되어 있는 함수 가지고 와서 거기 함수 가지고 그냥 그 백워드 하면은 알아서 잘 가겠지 뭐라고 생각하는 건데 얘네는 명시적으로 MSE 로스를 선언하고 그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직접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포워드로 그냥 계산해 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됩니다. 자, 근데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보면은 그레드의 아그넘 이거는 몇 차원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알겠지만은 y-true는 그냥 데이터셋에서 나오는 거니까 y-true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 흘려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y-prediction은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거니까 y-prediction 쪽으로 그레디언트를 흘려줘야 되니까 편미분을 한다면은 y-prediction에 대한 편미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0이 아닌 1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미분 차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수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잠깐만요. 아씨. 아니, 팔자에도 없는 동창 회장하게 생겨가지고 지금 대학원 때 연구실 송년회 준비하고 있어. 25명 예약해야 돼 지금. 왜지? 왜 내가 하고 있지? 아무튼 아무도 안 한다 그러고 나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어. 좋다, 그죠? 그래서 이 MSE라고 하는 함수 받아서 그레디언트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레드 MSE 로스라고 하는 함수로 이제 그 둘러싸여져요. 그레디언트 계산할 거다라고 해놓고 이제 그레드 MSE 로스에다가 y-로 y 프레딕션 해주면은 얘가 알아가지고 저렇게 MSE 로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계산돼가지고 나오도록 됩니다. 물론 또 뭐 생각나요? 요거 보면은 여기다가 데코레이터의 형식으로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죠. MSE 로스 같은 이런 거 어차피 로스는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 쓸 건데 그러면은 그냥 데코레이터 달아주자 라는 식으로 데코레이터를 달아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입력값이 아그 넘이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셜을 써가지고 데코레이터 잭스 저기 그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구현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게 가능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 1번을 마무리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이 잭스 그레드 말고 밸류 앤 그레드 같은 것도 있는데, 이 밸류 앤 그레드는 별거 아니고요. 그 밸류도 같이, 로스 값도 같이 리턴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 출력 값이 원래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려면은 함수여야 되잖아요.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려면은 함수여야 돼요. 함수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은 그 입력값 정의역 x가 그러니까 모든 정의역 x가 치역으로 가는 거를, 예? 치역에 있는 값 하나로 가는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거든요. 하나로 가야 돼요. 함수는 출력값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미분하려면 함수는 출력값이 하나여야 돼서 이 MSE 로스에다가 여기에 로스 이런 식으로 같이 리턴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함수가 아니니까, 출력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잭스가, 그러니까 되게 수학적으로 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잭스가 value and grade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value and grade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값, 여기 이 함수의 값, 함수의 자체 값도 계산하고 그거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도 같이 리턴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뭐 별거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트래킹을 할 수 있다. 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MSE 뿐만 아니라 에러 값, 오차 값도 같이 리턴하도록, 밸류 값도 같이 리턴하도록 하면은 얘가 에러를 내보내요. Gradient only defined for Scala output function. 그러니까 너 함수가 뭔지 모르냐? 스칼라 하나 아웃풋 나오는 게 함수잖아. 뭔 함수가 있지? 출력값이 두 개야.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 함수, 근데 이제 함수가 다른 거 하나는 그냥 그 출력값 아니고 이것만 그 함수 값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함수 출력 값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트래킹 위해서 뽑은 거야 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으면은 그 그레드 할 때 옵션도 있어요. 해서 억스 해가지고 어떤 게 그 억실러리 인풋인지, 그러니까 억실러리 아웃풋인지, 그러니까 어떤 게 추가적으로 계산되는 값인지를 선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고개도 함수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진짜 개편하게 이렇게 잭스 그레드 F에서 DF 얻고 잭스 그레드 DF에서 D2F 얻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분하는 것도 아주 쉽게 수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편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 그래서 선형회귀를 해보자는 거예요. 선형회귀를 할 건데 넘파이로도 선형회귀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적당히 수업을 근데 이제 졸업한 지 꽤 됐을 거야. 그래가지고 선형회귀를 넘파이로 안 해봤을 수 있나? 아무튼 이제 넘파이로 선형회귀를 해보는 코드들을 가끔 보면은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거를 그냥 넘파이로 구현하면은 미리 미분을 해놓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구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JMP를 쓰면 얼마나 빨라질까? 뭐 그런 거를 좀 테스트 해보자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X가 있고 Y가 있고 뭐 1차 함수 같이 생겼고 약간의 에러를 섞어줬어요. 노이즈, 랜덤 노이즈를 뽑아가지고 약간의 노이즈를 끼워 넣어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선형회귀를 해보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죠. 선형회귀 모델은 WX 플러스 B의 형태로 모델을 만들어서 쓸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델 함수로 만들고요. 그 다음 로스 함수도 로스 함수가 이제 우리 그냥 넘파이 안 할 거고 JMP 쓸 거니까 JMP를 가지고 연산하는 Y랑 프레딕션 사이에 뺄셈 한 다음 제곱해서 평균 내는 민스퀘어드 에러를 계산하는 로스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것도 함수를 만들어서 세타 x, y 이렇게 들어오면은 세타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고 x, y라고 하는 게 입력값 들어오면은 그 로스 함수에다가 보내서 로스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러닝 레이트만큼 반영해서 세타를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산할 겁니다. 이게 왜 업데이트 함수가 따로 있어야 되지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 세타라고 하는 거 계속 변경되는 값이거든요. 잭스에서 우리가 짓 해가지고 컴파일 할 거면은 이런 파라미터 같은 거는 계속 변경되는 값이라서 파라미터들이 그 컴파일 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컴파일 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변하는 값이니까. 변해야 되는데 컴파일 되면 그냥 고정된 값으로 그 돌에다가 이렇게 끌가지고 이렇게 새기는 건데, 그래서 이 세타 같은 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세타 초기 함수를 JMP 어레이로 가지고 오고
업데이트를 1000번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돌려보시면은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생각보다 빠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넘파이만 가지고 넘파이를 JMP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를 오늘 봤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계속 얘기하지만 그 컴파일 해서 쓰는 거거든요. JIT을 쓰는 건데 JIT 쓰는 거를 하려면 조금 사전 지식이 필요해서 일단 잭스에 대한 기본 넘파이를 대체하는 부분을 봤고 다음 시간에 JIT 대체하는 방법이랑 그래가지고 신경망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질문? 없으면은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과제 제출하는 방법 바뀌었거든요. 진작 알려주세요. 아무튼 저도 들은 거라서 그래요. 아무튼 진작 알려주세요. 어쨌든 그 PPT 해가지고 해야 되고 참석해야 돼요. 봤음? 네. 당신들 알 거고. 네, 참석해야 됩니다. 그거 뭐 못 오면은 못 온다고 하면은 저는 막 그렇게 막 뭐라고 안 할 거긴 한데 근데 우리 연구실은 그러면 안 되잖아. 최상현 교수님 연구실도 그러면 안 되잖아. 아무튼 네, 뭐 영국에 있는 친구는 어쩔 수 없고 그런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알려주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